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문제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죠. 정책 과정을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문제 형성 단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시행,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수정 혹은 종료였었죠. 첫 번째 큰 단계가 문제 형성 단계였는데 또 두 가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때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하는 걸 느끼는 단계,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정의 내리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바로 그 두 번째 소단계의 문제 정의 단계가 됩니다. 이 definition, problem defini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속성, 그 본질, 그 범위, 바운더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건데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느낌은 들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는 거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인지된 문제 그 자체는 대부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정책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될 그 필요성이라는 거는 뭐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해결책이라면은 구체적인 해결책 또는 해결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그 기준이 바로 그 명확한 문제 정의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정확히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뭘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명확히 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잘 했나 못했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애당초 우리가 풀려고 했었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앞에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정의 내리기까지의 그 단계를 그냥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법한 그림을 가지고 내가 갖고 와봤는데 지금 이 그림만 가지고는 하얀데 그냥 검은 점 선 몇 개 있는 것 정도. 이게 뭔가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 상태인 거죠. 이쯤 되면은 아까보다는 뭔가 세분화됐는데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저게 뭔지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명확하게 그림이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는 그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그림인데 분명히 명확하게 선으로 그어진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은 할머니, 코가 이렇게 매부리컷처럼 된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젊은 그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머리에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면사포? 면사포는 결혼식 할 때 쓰는 거 아닌가? 뭐 면사포가 될 수도 있고 히잡은 얼굴을 다 가려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뭘 이렇게 머리에 쓴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뭐냐? 확정 짓는 것이 바로 문제 정의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문제 정의라는 것은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젊은 여자냐? 아니면 나이 많은 할머니냐? 이게 지금 얼굴만 있는 거냐? 아니면 가슴팍까지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냐? 아니면 온 전신을 다 그려놓은 거냐? 범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후에 정책 과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 수단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문제 정의에 따라 가지고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보는 이 그림 걷기, 이 문자 걷기도 하고 숫자 걷기도 한데 이게 13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어 대문자 B처럼 보이기도 해. 뭐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이거를 B로 볼 거냐, 문자로 정의할 건지 아니면 숫자로 정의할 건지. 그렇죠? 이 그림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문자, 대문자 B이고 위아래로 보게 되면은 숫자 13이 되는 거죠. 좀 이따 자세히 얘기 더 하겠지만은 문제 인식에서도 우리가 그때 정확히 얘기를 했었듯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문제 인식이라는 것이. 문제의 정의 또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 가지고 디파인 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정정길 교수님 책에 347쪽에 박스가 있어요. 347쪽의 박스의 글에 보면은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말로 틀짓기라고도 하고 그냥 번역 안 하고 프레임이라고 그냥 말하기도 합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봤었던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사회의 문제, 정책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그림이나 도표,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게 참 기묘해서 표현 또는 묘사를 어떤 단어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를 듣는 사람이 다른 믿음, 다른 선호, 다른 느낌, 도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묘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정책 과정의 전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은 논리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쯤인가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신체 검사하는 과정, 건강 검진하는 과정에서 김태원 씨가 무슨 종양 같은 게 발견이 됐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큰일 났냐, 죽는 거냐,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수술하면은,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퍼센트는 이거 한 50%는 다 살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는데 이거 수술해도 50%는 죽어요. 이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50%가 산다는 얘기나 살 확률 50%라는 얘기나 죽을 확률 50%라는 얘기나 논리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선생님 이거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거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거 수술 받으세요. 살 확률이 50%나 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유명한 이 심리 실험이 있는데 이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 600명이 있는데 대책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 어떤 대책을 택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인데 첫 번째 대안은 요거 시행하면 200명은 살릴 수 있다. 600명 중에. 두 번째 대안은 600명 모두 살릴 확률은 33%, 한 명도 살리지 못할 확률은 67%다. 자, 요렇게 대안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제시가 됐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대안 중에 어떤 대안을 선택할까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 A와 B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A라는 대안은 이거 하면은 400명이 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대안은 아무도 안 죽을 확률이 33% 된다. 600명 모두 죽을 확률은 67%지만 이렇게 대안이 주어진다면 이 밑에 박스 같은 경우는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위에 박스 같이 주어졌을 때 또 아래 박스처럼 대안이 주어졌을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 같으냐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대안 1과 대안 2 위에 박스처럼 두 가지 대안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명은 살릴 수 있대라는 첫 번째 대안을 선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400명이 죽는다라는 식으로 프레이징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3%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대안, 그러니까 밑에 박스로 대안이 제시됐을 때는 아무도 안 죽을 확률이 33% 된다라는 그 대안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선택할 건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책 현장에서 또는 정치적인 그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몇 해 전에 그 미국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었던 일본 여대생들에 관한 그 기사인데, 자, 이거는 그 기사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여대생들이 밤에는 룸사롱에 나가서 호스트 생활한다. 이런 여대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프레이징을 하면은 룸사롱에서 일하는 호스티스야. 그런데 이 아가씨가 낮에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기특한 아가씨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여자인데 앞에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게 대학생이 말이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세상에 그러면 되나? 참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밑에처럼 써놓게 되면은 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네. 이제는 호스티스까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정도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 상황은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도덕적인 느낌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몇 해 전에 용산에서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철거민들하고 대치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건, 그 상황을 놓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용산에서 빚어진 참극이다 해서 용산 참사라고 단어를 써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용산 참사라고 표현을 하고, 반면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법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시위를 해서 이거는 뭐 폭력 집단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깽판 집회라고 묘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용산 참사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뭐 불법 시위 이런 것도 아니고 참사 이런 식으로 아니고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결국은 세입자들에 대해서 소위 그 권리금이라는 거, 이게 법에도 없는 건데 어쨌든 현실은 존재해.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법 시위냐, 뭐 용역들이 동원이 됐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애초에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게 권리금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용산 참사라고 디파인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시위 같은 것을 진압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 과정이 흘러갈 거고 대안을 찾는 것이. 이게 만약에 깡패들의 집단 그 불법 시위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준법 시위를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게 될 거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그 권리금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혀 또 엉뚱한 곳에 딴 쪽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디파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뒤에 정책 과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이제 네이밍, 이름 짓기라는 말입니다. 프레이밍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이 정치판도 가만히 보면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있죠. 이 언어를, 단어를 또 어떤 상징을 쓰느냐, 어떤 레토릭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1980년 5월 달에 신군부에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 시위, 시민들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또 신군부에서는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그때 일어났던 일은 광주 사태야. 불법적인 시위가 확산이 돼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던 그런 불행하지만 어쨌든 그건 사태야.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 사건을 다시 조명을 하고 이거는 사태로 보면 안 되고 불법적인 시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항쟁을 벌였던 거다. 그래서 민주 항쟁 또는 민주화 운동 이런 식으로 지금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따라 가지고서 느낌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강의 노트에도 써놨는데 이게 2005년도에 문제가 됐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이전 대통령 선거연 전 즉 김대중 후보와 그다음에 이해창 후보가 붙었던 97년도 대선 때 삼성의 구조본부실장 이학수 씨 이분이 아주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굉장한 파워가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중앙일보 당시 사장이었던 홍석현 씨 이 두 사람이 몰래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사적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삼성에서 당시 대선을 하는데 어느 후보한테 돈 얼마씩 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은 당시 이 안전기획부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입니다. 안기부에서 그걸 또 몰래 도청을 했대. 근데 그게 뒤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게 이제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드다라고 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떠들썩하게 됐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재벌과 그다음에 소위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 언론들이 유착된 거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이다 라는 식으로 디파인을 하려고 했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불법 도청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를 불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 따지지 마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안기부가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고 그래. 안기부를 그런 거 하라고 만들었어?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디파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건 전형적인 정치 부패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안기부 직원이 이 테이프를 가지고 삼성한테 가가지고 딜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돈 좀 내놔라 안 그러면 이거 확 공개한다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언론에 가서 터뜨렸는데 그런 거 치면은 설령 그런 거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 공직자가 그딴 식으로 돈 받고 이거 거래하려고 하면 이런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임신 중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자기 몸에 있는 거 떼든 말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태아도 인간이다. 우리 민법상 내가 알기로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엿한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태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살인하는 거다. 태아 살해라고 이름을 붙게 되면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하게 되면은 하던 말든 그건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게 되기 쉬운데 태아 살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버리게 되면은 끔찍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일제 시대 때 일본 그 조선 총독부에서 했었던 그 야비한 일 중에 하나가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본식 불교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는 대부분 대처승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들고 아이 낳고 하는 그런 대처승이야. 그런데 조선 원래 불교의 전통은 선종이라서 독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승이 조선 불교의 전통이었어. 그런데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처승들이 우리나라 사찰들을 거의 한 95% 정도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당시 한국의 남북한 다 통틀어 남한으로만 보면은 선종을 하는 그러니까 그 비구들이라고 하는데 비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 압도적인 다수가 대처승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불교 정화 유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일종의 성명서 같은 건데 이 내용이 핵심은 뭐냐면은
당시 95% 정도 장악하고 있었던 대처승들한테 저를 떠나라. 이혼하든지 아니면 저를 떠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비구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불법의 대처승 없다. 이게 이제 소위 그 비구들이 시위하는 장면이에요. 요 사건을 놓고 이제 그 뒤로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이 됐는데 요 사건을 놓고 지금 조계종, 우리나라 불교의 이 지금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이분들은 이 당시 54년도 이승만 대통령 불교 정화 유시의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선종 그 비구승 위주로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는데 이 사건을 정화라고 표현을 해요. 조계종에서는. 반면에 태고종 이분들은 이제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에이 다시는 당신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종단을 따로 차리고 나왔어요. 대처승들이. 그래서 지금 태고종이 바로 그 대처승들인데 이분들은 법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교의 내부 상황에 정권이 자의적으로 끼어들어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다라고 보는 조계종 사람들. 이거는 난리를 일으킨 거다. 법난이다라고 보는 태고종 사람들. 언론에서는 그냥 싸웠어 해가지고 분교라고 해요. 하나 더 추가할 게 이슈 선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식으로든 한번 특정한 방향으로 문제가 정의되고 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정의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다른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잘 안 먹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7년에 그 IMF 사태 일어나고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양자간 그 투자협정 조약 맺으려고 했었고 그때 대통령들끼리는 다 오케이 했는데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못했어. 한 7, 8년을 질질 끌었어요. 이걸 못하고서. 그때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이거를 프레이밍을 했냐 하면은 이걸 양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 주권, 우리의 얼을 돈 몇 푼에 팔아먹는 짓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크린 쿼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시절인데 영화인들이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스크린 쿼터 이거 문화 주권 양보하는 건데 이 정권이 왜 또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비판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 관료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영화는 종합예술이긴 한데 오늘날 영화는 엄청난 산업인데 이거는 경쟁을 제한하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정책이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스크린 쿼터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이미 영화인들에 의해 가지고 스크린 쿼터는 문화주권으로 딱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서 이제 일부 용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게 결국 영화인들 밥그릇 싸움 아니야. 자기네 밥그릇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별로 먹히지는 못했었죠. 문제정의의 특성,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주관성이고 인공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문제 인식에서도 그랬듯이 문제 정의라는 것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정의라는 것도.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자 이거는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이거는 뭐 네모다 아니면 세모다 아니면 동그라미다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붙여줘야 비로소 정책 문제가 정의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형성이라는 거는 정책 문제라는 거는 개인 차원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책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사회적 형성, 소셜 컨스트럭트라고 합니다. 또는 사회적 형성물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여러분 강의 노트에 있는 거하고 조금 순서를 바꿔보면은 이제 이 문제 묘사를 하는 그 유형을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잠깐 소개를 하면은 문제 묘사를 할 때 이제 어떤 경우는 원인 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가 났다 할 때 흔히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는데 지적했는데 여전히 안 고쳐가지고 또 이렇게 났다. 이거는 전형적인 인재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이게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맨날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예측을 전혀 벗어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자연재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낙태를 가지고 이게 생명이냐 아니면 여성의 권리냐 문제의 본질은 이거다. 뭐 이건 불법 도청이다 아니면 정경은 유착이다.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대상 집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거는 성적으로 좀 부도덕한 거지 라는 식으로 그 동성애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묘사를 하다가 그 후에는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권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은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인권 탄압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집단에 대한 묘사가 부도덕한 사람들에서 인권 탄압받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묘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한창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성매매 여성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거를 법을 어긴 범죄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불법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불법 체류하는가 돈을 못 받아서 그렇고 착취당해서 그런 거 불쌍한 사람들이다. 또 성매매 여성들도 대부분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의 성격을 다르게 묘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그다음에 문제 정의를 할 때 있어서 목적과 수단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는 문제 정의에 아예 해법까지 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미국에서 에이즈가 워낙 번창을 하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하다가 이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에이즈가 확산되는 경로를 가만히 보면은 동성애자들 이런 것보다도 이 주사, 마약 주사, 근데 이 주사를 일회용 주사를 한 번 쓰고 버리면 좀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고 찌른 주사 또 쓰고 찌른 주사 또 쓰고 이놈 찔렀던 주사 가지고 다른 놈 또 찌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아예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클린 니들 깨끗한 바늘을 나눠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래 정부가 대놓고 마약하는 애들한테 여러분 깨끗한 바늘로 마약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반대하기도 하고 또 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공창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공창제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를 부도덕한 거를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수단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 차원에서 묘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법의 특성 차원에서 묘사를 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미국에서 이라크 침략할 때 한국군도 파병해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해법의 특성을 보면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파병하든 안 하든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런 거죠. 또 우리가 파병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수용해 줄까 또는 파병 안 한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그러냐 할 수 없지 하고 수용할까 파병한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과연 돈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법이 제시될 때 그 해법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2번일 겁니다. 문제 정의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우선 크게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목표 변수를 확인하고 값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목표 변수의 확인 및 값 설정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목표 설정입니다. 그냥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제약 조건을 확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설정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될 조건들을 말합니다. 제가 좀 벗고 좀 할게요. 주말에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춥다가 덥다가 지금 막 그러네. 막 땀이 나다가 춥다가 막 지금 그러네. 제약 조건 확인하고 그다음에 3번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저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변수를 찾는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정책 결정자가 좌우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정책 결정자도 어쩔 수 없는 것. 이거 그냥 개념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남북 분단이 돼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되고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53년에 휴전이 됐어.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반백년이 넘도록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목표 설정 또는 구체적으로 목표 변수의 확인과 값 설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 변수라는 것은 남북 관계라는 거고 이 남북 관계라는 변수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거냐. 현상 유지로 할까?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 아니면 비핵화로 할까? 아니면 연방으로 할까? 아니면 완전한 통일로 할까? 어떤 게 진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북 관계가 지금 안 좋은데 현상 유지가 우리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평화로운 공전, 아니면 연방제, 아니면 완벽한 통일? 이 중에 어떤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제약 조건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통일이라는 게 남북 통일이 우리의 정책 목표다라고 간주하고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지켜야지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통일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무조건 통일만 요거는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통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지켜야지 이런 거. 내가 대학교 때 어느 그 법대 교수님이 강의 중에 그분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던 분인데 평소에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 통일되면은 남한과 북한의 이 힘을 합치면 정말 엄청난 국력이 된다. 그러니까 통일해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일하는 과정에 한 100만 명 죽더라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 분명히 좋은 거야. 그런데 100만 명 정도 죽더라도 통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가 됩니까? 물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곤란하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100만 명 죽으면 거기에 내가 포함되면 뭐해. 통일돼도 나는 소용없지.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나 하나 죽어도 상관없다. 같이 죽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요는 이겁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정책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통일을 하되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람 막 죽고 막 파괴되고 이런 무력 통일 말고 전쟁 통일 말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지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제약 조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조건. 남한이 위주가 되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북조선식 스타일은 싫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 같은 시스템에서 대학물 먹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 이 문과계통 쪽은. 김일성 어버이 수령부터 해가지고 대를 위해 충성하는 거 요거를
찬미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다 하면은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렇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로 통일이 되는 걸 원하지 공산주의 시스템, 북한 시스템으로 통일되는 거는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평화적으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나가자. 근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는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크게 국제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지. 주변국들 중에서 사실 힘 있는 국가들이겠지.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정말 있을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튼튼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나? 북한은 또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남한이 군사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 북한은 군사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나, 저놈들이 맨날 싸울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핵무기 막 몇십 개씩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는 같아. 그러면 지금 나왔던 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까?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내가 일본의 총리라면은, 내가 중국의 이 주석이라면은 그러시오, 통일하시오. 난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남 키워주는 일인데 뭐하러 그걸 하라 그러겠어.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그냥 요대로. 남한에서 통일돼 버리면은 중국이 안 좋고 러시아가 안 좋고, 북한에서 통일되면은 일본 또 미국이 안 좋을 거니까 그냥 요대로 가만히.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우리 정책, 우리 남한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니네들 까불지 마,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환경 변수라고 합니다. 영향을 미치는데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좌우할 수가 없어. 이거를 환경 변수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군사력을 어느 정도로 키우는지, 북한이 핵 개발할지 말지, 이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쟤네들 저러지 말고 좀 평화롭게. 근데 그거야 우리가 니네 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향은 미치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환경 변수입니다. 반면에 우리 남한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무기 체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또 보안법 같은 것을 유지할 것인지 철폐할 건지, 뭐 국정원에서 뭐 대북 공작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좌우할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책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환경 변수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책 변수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제 상황, 이거 지금 당장 우리 정부 마음대로 안 돼.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경제 협력도 하고 뭐 쌀도 보내주고 뭐 옥수수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 협력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은 환경 변수 중에 어떤 것은 정책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수로 보기는 어렵고 환경 변수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정의의 이상과 현실, 이 부분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가장 이상적인 문제 정의라면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모든 제약 조건들을
낱낱이 다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통제 변수와 환경 변수들을 확실하게 다 체크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상적인 문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남북이 통일되는 게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연방제여야 됩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고.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야당 시절에 이분은 그 지론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연방제 하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 그 당시 옛날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권한테 빨갱이라고 막 욕먹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좋다, 제일 괜찮은 목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하려면 완전히 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꽤 오래전에 한 10년쯤 됐나? 10년쯤 전에 그때 어떤 중학생이었던데 뭐 이렇게 하다가 야, 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러더라고. 여러분은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어. 아무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 뭐 지금 답답한 거 없는데 뭘 바꿔. 그냥 이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치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제약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인지 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확인한다는 것은 곧 완벽한 인과관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정의라는 것은 문제 인식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정의의 구체성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니네 인생의 목표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틀린 말이니?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목표를 제시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선택, 행동, 대안을 선택하려면은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거는 좋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표의 구체성을 높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동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요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 하면은 글쎄 여기 다른 나라 학생 유학원 학생들도 있는데 뭐 예컨대 중국 학생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발전하건 말건 뭐 나하고 상관없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다들 찬성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번영과 무궁한 발전 이러면 중국 학생들도 다 좋아할 거야. 그런데 조금 구체화시켜서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 그러면 이제 중국 학생들은 에이 이건 아닌데 할 거고 대한민국에 발전하면 다 찬성하겠지만은 거기서 그 중에서도 한양대학교의 영원 무궁한 발전 이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거라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행정학과의 발전 이러면 여기 행정학과 아닌 학생들은 이거 니네 나라 좋지 나는 안 해 하고 떨어져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목표가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되니까 좋은데 반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정의는 동조하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채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목표를 너무 구체화시켜 놓으면은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렇게 변동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예컨대 여러분도 4.5 만점에 그냥 4.0만 넣으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 하는 거 하고 4.0, 4.5 만점에 나는 4.32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은 구체화시키면 시킬수록 하는 과정에서 4.31이 나왔는데 그냥 4.0만 해놓을 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해놓는 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편의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 정도만 하고 자 문제 정리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문제 인식 결정 단계로 들어갑시다. 요 결정 단계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줬던 그 카피 있죠.
그걸 일단 잠깐 보세요. 자, 정책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눈다고 했었죠. 문제 형성 단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식되고 정의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하는 단계가 결정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결정 단계를 또 3가지 소 단계로 구분을 해보면은 대안 탐색, 그다음에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마도 저게 정말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테니스 정식으로 배워서 잘 치는 사람은 아마 알겠지만은, 테니스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동네에서 막 치는 거 말고 제대로 코치한테 배운 사람, 테니스 배워본 사람, 코치한테 물어볼 게 있어, 확인할 게 있어. 그래, 한번 손을 들어봐요. 테니스. 아이, 그럴 리가 있냐? 아무도 없어? 근데 군대 갔다 왔지? 태권도 배웠지? 태권도 안 배웠어? 군대에서? 어느 군대인데 안 배우니? 그럼 총검술은 배웠지? 총검술은 몇 개 동작을 끊어 하냐?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몇 개 동작을 끊어 하지, 그치? 총검술 가지고 막 상대방과 싸울 때 군대 갔다 온 사람 생각해봐. 몇 개 동작을 끊냐? 하여튼 뭐 있지, 몇 개 동작을 끊는 거 있지. 테니스 배운 사람들 그럴 리가 있나? 내가 테니스 배우다가 중간에 몇 주 다니다가 그만둔 게 몇 주도 아니었어. 그만둔 게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테니스 코트 가니까 공도 안 줘. 라켓만 들고 가만히 서 있으래. 이렇게 그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무릎 구부리고서 이렇게 있으래. 이게 하나래. 그다음에 그다음 뭐 손을 이렇게 해서 라켓을 손에 쥐고, 그다음에 둘 하면은 어떻게 했더라? 뭐 라켓을 뒤로 이렇게 빼나? 근데 이것도 그냥 빼면 안 되고, 뭐 시선은 어떻게, 뭐 머리는 어떻게, 자세는 어떻게, 다리는 어떻게 구부리고, 뭐 각도는 어떻게, 뭐 이러라고. 그리고 하여튼 뭐 몇 개로 끊어가지고 이거 이제 그 휘둘르는 동작을 하는 거야. 아니 맨날 며칠 동안 이것만 하는 거야. 공도 안 주고. 그래서 아이 나 이거 재미없다 해서 때려쳤어. 이거 안 배우면 테니스 못 칩니까? 쳐. 총검술 끊어 동작 안 배우면, 태권도 그 품새 동작 하나하나 끊어서 하는 거 모르면 못 싸웁니까? 싸워.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 내가 옛날에 그 중국 쿵호 영화를 참 재밌게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항상 그 합이 있잖아, 그치? 뭐 무슨 뭐 당랑권 하면은 뭐 당나귀가 아니지, 저 뭐지 그 사마귀처럼 막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호랑이처럼 하고 뭐 뱀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거 처음에 이제 사부님한테 배울 때 하나하나 배운단 말이야. 근데 실제 싸울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맞아 죽어. 안 돼. 그럼 그거 안 배우고 싸우면 진짜 맞아 죽어.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끊어서 하는 거, 그런 걸 왜 배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배워놔야 정확하게 가장 효율적인 타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테니스 칠 때도 처음부터 폼을 하나하나 끊어 동작 제대로 배워야 이게 나중에는 신경 안 써도 정확한 자세가 나와가지고 공을 잘 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금 우리가 정책 과정을 뭐 몇 단계를 끊어서 배우고, 그다음에 뭐 문제 형성 단계는 또 뭐 2개로 끊고, 뭐 결정 단계를 또 3개로 나누고, 아휴 이게 쪼잔하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우리 인식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우리 정의할까요? 정의 끝. 이제 오케이. 이 다음에 뭐냐? 대안 탐색. 오케이. 지금부터 탐색. 이런 식으로 안 해. 마치 테니스 치는 사람이, 테니스 선수가 처음에는 끊어 동작을 배웠지만은 실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현실의 정책 과정은 이렇게 물러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이걸 끊어 하는 걸 왜 배우느냐? 중요한 거는 우리처럼 일단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틀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정책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유용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뭔가 문제가 닥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좋은 해결책이 탁 튀어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그래서 정책 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태권도 폼 나눠서 배우는 것처럼 에이 누가 실제로 저러나 싶겠지만은 분석 목적으로나 또는 실제 문제 해결 목적으로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게 이제 앞에 보는 건데 정책 분석이라는 개념을 따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정책 분석론이라는 과목도 책이 따로 있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정책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책을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성과 증거, 논리를 활용하는 시도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안 받았어요? 지금 나눠준 거? 남는 거 어디 있나? 못 받은 사람들 여기 앞에 못 받은 사람들 여기 한쪽라 이쪽에. 정책 분석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좁게 본다면은 문제를 정의한 그 이후에 문제 정의한 이후에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것 요것만을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넓게 보면은 문제 정의부터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 분석론이라고 할 때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해서 대안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걸 전 과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주어진 그 이후에 대안 탐색부터 적용시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게 쓰인다라고만 알아두면 되고 또 하나 용어를 명확히 해둘 게 정책 평가라는 단어와 또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책 평가라는 단어와 정책 분석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건데 옛날에 어떤 어느 관공서에 이제 공무원들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 10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꼭지를 나보고 해달라 그러면서 강의 제목이 뭐냐면 정책 평가야. 나는 그냥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따져보는 사후적인 평가를 생각하고 강의 기간을 쭉 짜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 얘기가 이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는 거야. 뭔 소리냐 정책 평가는 그거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 평가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정책 분석을 의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게 뭐 어디 법적으로 뭐 쓰면 안 된다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느끼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정책 분석이라는 것은 결정 이전까지의 이렇게 고민하는 행동이고 정책 평가하는 것은 정책 결정하고 시행한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작업을 정책 평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책 평가를 사전에 하는 분석, 그래서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다. 용어가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정책 분석이 왜 필요하냐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 단계에서 첫 번째 소단계가 대안을 탐색하는 건데 정책 대안, 영어로 팔레스 얼터너티브라고도 하고 팔레스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되는 후보들을 말합니다. 후보들. 아직 최종적인 정책 수단으로 채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정의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믿어지는 그런 대안들, 그런 그 후보들을 우리가 정책 대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정책 대안이라는 말과 정책 수단이라는 말을 뭐 굳이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굳이 뭐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일 수 있는데 들어보지는 못한 노래입니다. 중국어 버전이야.
뭔지 알겠니? 베이비복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전혀 못 알아듣는 중국말인데 중국 학생들 무슨 단어, 무슨 가사인지 들리니? 어떠니? 잘 모르겠어? 지난 학기에도 이거 가지고 들려줬더니 그때 있던 그 중국 학생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우리도 못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중국말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들려줬냐 하면은 정책 대안이라는 것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믿어지는 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정책 대안을 찾아볼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소스, 원천이 우리 교과서의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 대안의 원천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을 찾아보는 첫 번째 좋은 소스가 바로 과거의 경험입니다. 옛날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문제니까 아마도 그거와 유사하게 접근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CD 음악은 뭐냐면은 1999년도에 당시 문화부의 음반산업과에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을 좀 도와볼까 라고 해서 그 일종의 그 파이럿 프로젝트식으로 시범 사업 같이 돈 한 몇천만 원 들어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히트하던 대중가요들을 한 그룹은 중국어 버전으로 번안해서 부르도록 했어요. 오리지널 가수들이 오리지널 반주에 가사만 중국어로 번안해서 그대로 취입해서 불렀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여기 앞에 그림 보면 왼쪽에 한류라는 제목이 있는 요 CD라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일본어 버전으로, 또 한 두 번째 그룹은 일본어 버전으로 부르게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영어로 부르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3종 컴필레이션 CD를 제작을 해서 영어권으로는 영어 CD, 일본 쪽으로는 일본어 CD를 쭉 뿌렸어. 그 다음에 중화권으로 중국, 홍콩, 대만 이런 쪽에 방송국, 잡지사, 기획사, 뭐 이런 도서관 뭐 이런 데다가 이 CD를 당시 한 5,000장씩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쫙 뿌린 거야. 자, 여기서 당시 문화부 음반산업과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대중음악, 음반산업 좀 해외 진출, 수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제였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화부에서는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CD를 만들자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 다 알 테지만 유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무역진흥공사라는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코트라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진흥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상품들 만들어 가지고 해외 견본 시장에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코트라가 했을 때는 음반, 뭐 음악 이런 거 아니야. 뭐 세타나 운동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상품이야. 다른 부서야. 그런데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뭔가를 외국에 진출, 수출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근데 문화부에서 자기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수출, 해외 진출 이런 것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 정부에서 뭘 했을까 보니까 이런 코트라에서 이런 걸 했더라. 그럼 우리도 문화부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한 거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을 얻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학에 처음 들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딱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에서의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라면 그동안 시험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나도록 경험이 많아. 대학에서의 시험이라는 것과 종류는 다르지만 시험은 시험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시험 봤을 때 어떻게 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옛날에 해봤던 경험 중에서 제일 성적이 잘 나왔던 것을 그대로 써먹는다라는 거죠. 정부 부서들마다 뭐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2, 3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무슨 백서 또는 뭐 무슨 연감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책 히스토리를 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 혹시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던 거 없나 찾아보면 되겠죠. 그걸 집대성 해놓은 게 백서나 영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같은 경우도 그 힌트를 비유를 어디서 얻어왔냐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얻어온 거죠. 이거 아주 유명한 사실이에요. 그 당시 정부에서도 이런 비유를 많이 썼어.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크게 도약하기 위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했는데, 이제 정부화 시대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에 많은 사람과 물자를 빨리 많이 실어 나르려면은 넓고 탄탄한 도로가 필요하다. 그게 고속도로야. 정부화 시대에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가, 많은 양의 정보가 빨리 많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광대역 정보통신망 사업 이렇게 유추해서 한 거죠. 과거의 정책들로부터 정책 대안을 발굴할 때 장점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모험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확실해. 반면에 예전에 해봤던 거라면은 이러면 대충 어떤 정도 효과가 나고 어떤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거 짐작은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또 이거 다른 사람들 설득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이거 비슷하게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잘 됐잖아. 그러면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전에 해서 먹혔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하자는데 그거 반대하면 이거 이상한 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으니까 예전에 성공했던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거고, 또 하나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좀 부족함이 있었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돼요. 정책 가설과 같다는 얘기 지난번에 몇 번 강조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것 중에 요거는 조금 부족했었어. 이제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새 정책 대안을 만들 때는 옛날에 했었던 사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안 그랬나 모르겠는데 대학교 시험을 여러분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시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했다가 혹시 망친 사람 없습니까? 그런 경우 없나? 시험은 다 시험이 돼?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대학교 다닐 때 행정학교 시간에 생전 처음으로, 우리 때는 논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생전 처음으로 이 주관식으로 뭐에 대해서 논하라고 썼는데, 와, 솔직히 내가 모범 답안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막 연습도 해봤지만 정말 못 쓰겠대. 여러분 세대하고 좀 다른가?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공부했던 방식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은 옛날 상황에서는 적합했던 방식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됐으니까 지금 되겠지 하고 썼다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옛날에 실패했었던 정책인데 이게 사실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다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 한번 실패했던 방식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한테 욕먹는 짓이야.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랬다가 족 썼어. 근데 옛날에 그 망치고 죽 쓴 거를 또 하자고 하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대번에 나온다고.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무역 대표부라는 것, USTR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부서에게 모든 총력을 모아 가지고 그 무역 상대국들을 막 이렇게 그 공격하는 전략을 썼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만 해도 무역 문제를 어느 한 부서에 총괄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좀 여기서 막 당황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이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아서 80년대부터 우리도 그 미국식으로 KTR 무역 대표부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 좌절됐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 비슷한 거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잖아. 한국 관료 문화에서는 그거 해봤자 먹히지가 않아. 서로 자기네 영역 다툼하다가 조정도 안 되고 안 돼. 우리 사회, 우리 관료 문화에서는 그런 거 시도해봤자 안 돼. 옛날에 그 경제기획원 시절에 대외경제협력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똑같은 식이었다고. 그거 했다가 결국 망했잖아. 안 됐잖아. 안 된 걸 왜 또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KTR 만들려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독자적인 독립된 통상부처를 만든다라고 했다가 인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갔다가 발표 전날 밤에 이제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외교부가 그 통상교섭본부로 해서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도 외교부 안에 통상교섭본부가 있죠.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서 원래는 장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을 이렇게 만들어 두려고 했는데 그 막판에 이게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그냥 그게 틀어져서 KTR로 독립되지는 못하고 지금은 그냥 외교부 산하로 남아 있는 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천은 내가 해보진 않았는데 우리 옆 동네에서 내 친구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요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어. 그렇다면은 그 옆에 동네 정책으로부터 비슷한 거를 빌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도 참 많은데 대개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과거에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당연히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단어 자체가 그렇죠. 진 먼저 나간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다 경험들을 해본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겪는 문제지만 그 나라는 이미 다 겪어봤다라는 거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러니까 경험들이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 중에 상당 부분이 뭐 지금은 안 그렇다고 믿지만 옛날에 보면은 일본의 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번역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놓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겪는 문제를 이미 일본에서는 뭐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겪었어. 그래서 법을 다 만들어놨어.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일본 우리랑 상황도 비슷하고 뭐 문화적인 뭐 내용도 비슷하니까 뭐 거기서 했던 거 그대로 빌려오는 식이야. 우리가 정책 수입했었던 것 중에 가변 차선 제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80년대쯤에 도입이 됐는데 요거는 내가 듣기로는 유럽에서 뭐 독일 같은 데 다녀보고 요거 괜찮다 해서 우리나라도 써보자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독일에서는 그 당시에 가변 차선 제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차 길에다가 그 램프를 차선처럼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램프에다 불을 켜가지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위에다가 신호등처럼 위에다 달아놓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말 많은 로스쿨 또는 뭐 의학 전문 뭐 메디컬 스쿨 이런 거 이거 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우리나라도 이러면 괜찮겠네 해서 도입을 하는 그런 제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했던 새마을 운동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유명한 새마을 운동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했었던 집단 농장 제도 그 키부츠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서 보고 배워와서 도입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공적으로 하고 나니까 지금은 동남아 국가들 공무원들이 저희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원 지금도 옵니다. 지금도 오면은 뭐 일주일 또는 열흘 단위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었고 뭐 의료보험, 의약분업 다 미국에서 한 거 빌려온 거고 또 열린교육 한다고 했던 것도 다 그런 거고 우리나라 초고사 정보통신망 사업도 그 사실 단초는 미국에서 그 부시 대통령 때 고어 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 고 부통령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내셔널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 계획을 하니까 우리도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거였고, 정책 수출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그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그 전수하고 있는데,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다 그래요. 또 지역 축제 같은 거 지금 이제 부산에서 영화 축제 하고 있잖아요. 이 부산에서 영화제 한 거는 당연히도 외국의 영화제를 모방해가지고 벤치마크해서 만들었어. 이게 잘 되니까 여러분 부산 영화제 말고 우리나라 영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또 이런저런 영화 한다고, 어느 뭐 그 부천 같은 경우는 판타스틱 영화제 한다 그러고, 어디는 뭐 무슨 독립 영화제 한다 그러고, 뭐 또 서울에서도 한번 그거 하다가 잘 안 돼서 망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과천에서도 과천이 아니고 어디더라. 하여튼 뭐 어디서도 무슨 영화제 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옆에서 해보니까 이걸로 지역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고 좋네.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접근의 제일 그 취약점이 지역적 혹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요게 다르면은 사실은 똑같은 거 써도 망할 수가 있어요. 남이 한 거 갖고 오는 건 좋은데 문화적인 그런 차이나 사회적인 토양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감안하지 않으면은 의도는 좋은데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출석 체크 안 된 사람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